35년 전 그날 엄마는 제 손을 놓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3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왜 라는 질문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찾지 않았는지. 고모마저 떠난 날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50을 넘겼을 때 믿기 힘든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35년 만에 남긴 마지막 흔적.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미워해온 이름을 다시 한번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가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달동네 좁은 골목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15살 선희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선희는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의 옷가지 몇 개가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낡은 립스틱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선희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엄마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이었지만 멍든 얼굴과 지친 눈빛으로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뒤에는 무서운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그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선희를 노려봤습니다. 은주는 선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선희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남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빨리 안 가? 애는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선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어디 가는 거야? 엄마는 이제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만 15살 아이에게 그 말이 이해될 리 없었습니다. 선희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엄마 가지 마. 은주는 선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희야, 고모한테 가. 고모가 널 돌봐줄 거야. 싫어.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남자가 짜증스럽게 은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하고 가자고. 은주는 마지막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희야 엄마를 용서하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선희의 옷은 흠뻑 젖었지만 선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네 반찬 가게를 하던 고모 순자가 선희를 발견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온몸이 다 젖었잖아. 선희는 대답 대신 고모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얼굴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날 밤 선희에게 남은 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고 사흘 동안 선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선희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모 순자가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선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이야, 문 좀 열어. 고모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사흘째 되던 날, 선이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선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얘야,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부터는 고모가 지킬 테니 걱정 마라. 순자의 집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용직이었고 아들 둘을 키우느라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선이를 데려갔고 선이에게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지내. 좁지만 내 방이야. 고모 미안해. 내가 짐이 되는 거 알아. 무슨 소리야? 넌 내 조카잖아. 가족이야. 선이는 고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모의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쓸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고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안 해도 돼. 고모가 할게. 아니야, 고모. 나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 선이는 무거운 반찬통을 대신 들어 나르고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고모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순자야, 김치 조금만 줄 수 있을까? 다음 달 연금 나오면 꼭 갚을게. 순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형편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이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게요. 제가 담근 거예요. 선이는 자기 몫으로 받은 용돈으로 산 배추로 담근 김치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착한 아이야. 정말 착한 아이. 내 엄마가 이런 걸 모르고 떠났구나. 선이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선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내 엄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선이는 설명 없이 행동으로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고 청소당번을 대신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선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라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선이를 불렀습니다. 선이야,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선생님. 내가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 장학금 받을 수 있으면 고등학교도 갈 수 있어. 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선이는 낡은 교과서를 펴고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을 떼어내려는 듯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고모네 작은 방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선이는 연필을 꽉 쥐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눈이 감길 때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선이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공부했습니다. 고모의 시댁 제사날이었습니다. 선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고모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선이야, 너 더 자도 돼. 고모가 할게. 아니야, 고모. 나도 도울게. 선이는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모두가 방에 모였을 때 선이는 일부러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부의 형이 술잔을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저 애가 은주 딸이지? 엄마가 버리고 간 애라며? 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애 앞에서 그런 말씀은. 뭐가 어때? 사실이잖아. 은주 그 여자 원래 그런 애였어. 남자 따라다니더니 결국 애까지 버리고 도망갔지.
고모부의 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너도 참 고생이다. 남의 자식까지 키우느라. 다른 친척이 음식 그릇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 손 안 닿은 거로 줘. 좀 찝찝하잖아. 맞아. 뭔가 불길한 느낌 있어. 엄마한테 버려진 애라는 게. 선희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부의 어머니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은주가 원래 그런 애였어. 18에 남자 따라 가출하더니 애 낳고도 정신을 못 차렸지. 저 애도 커서 엄마 닮을걸?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고모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고모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고모. 저 괜찮아요. 넌 정말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고모가 더 미안해. 선희는 눈물을 삼키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상처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형태는 같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는 어디를 가도 따라다녔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의 엄마가 남자 따라가느라 버렸대. 진짜? 대박. 그럼 지금 누구랑 살아? 고모네 산대. 불쌍하긴 한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나였으면 학교도 못 왔을 것 같은데.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지 마. 울면 진다.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선희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1년 뒤 선희가 16이 되던 해겨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선희는 학교가 끝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선희는 고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사고를 당했대.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났나 봐. 얼마나 아팠을까. 선희는 급하게 구급차로 달려갔습니다. 고모, 고모. 하지만 구급대원이 선희를 막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고모는 아침에 멀쩡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모부는 술에 취해 울부짖었고 고모부의 형제들은 선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잖아. 돈도 없는데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키워? 시설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고모부의 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불쌍한 사람이야.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갔잖아. 저 애만 없었어도 순자가 덜 고생했을 텐데.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저의 팔자가 원래 그런 거야. 엄마한테 버려지고 이제 고모마저 잃고 뭔가 불길한 애야. 쉿. 애가 들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선희는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고모부가 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야, 고모부가 할 말이 있어.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어서 너까지는 못 데리고 살 것 같아. 미안하다. 네. 복지관에서 좋은 시설 알아봤어. 거기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주고 그래. 내 또래 애들도 많고. 언제 가요? 이틀 뒤에 담당자가 데리러 온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선희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교과서, 그리고 고모가 사준 낡은 필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담당자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선희야, 준비됐니? 네. 시설 앞에서 선희는 마지막으로 고모부를 돌아봤습니다. 고모부, 그동안 감사했어요. 고모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선희는 시설 입구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선희는 작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15의 첫 번째 버려짐, 16의 두 번째 버려짐. 그 상처는 선희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생활했고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당번을 하고 빨래를 개고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희야, 넌 정말 성실하구나. 다른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돼. 괜찮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설에서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선희는 요리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왜 요리를 배우고 싶니? 고모가 반찬 가게를 했어요. 저도 고모처럼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선희는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법, 국 끓이는 법까지 모든 걸 익혔습니다. 19이 되던 해 선희는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야,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시설을 나가야 해.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대. 감사합니다, 선생님. 힘들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성실하니까. 선희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이고 뜨거운 냄비에 화상을 입었지만 선희는 참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질 거야. 선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 선희는 25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선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선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식용 반찬을 만들어 동네 할머니들에게 나눠줬고 싱글맘들에게는 김치를 무료로 담가줬습니다. 아줌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도 힘들 때 도움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게 반찬 진짜 맛있어. 사장님이 정말 착하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기도 하고. 단골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났고 가게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희는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선희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선희 씨,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서 다음에 드릴게요. 선희는 웃으며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그냥 드세요. 저 혼자 먹기도 많아요. 어머, 그래도 되겠어?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드시고 건강하세요. 선희는 여전히 형편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무료로 나눠줬고 싱글맘들에게는 김치를 담가주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선행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선희 씨, 결혼은 안 하셨어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은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희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선희는 다시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선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선희의 과거를 몰랐고 선희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함과 삶의 성실함이 이후 큰 반전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박선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복지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은주 씨가 어머니 맞으시죠?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고 선희는 복지사를 돌아봤습니다. 네. 복지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선희의 손에서 반찬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장례는 이미 치러졌고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선희 씨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지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뭘 남겼다는 거예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선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엄마. 그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무언가를 남겼다는 말. 다음 날 선희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복지사는 선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복지사가 건넨 것은 작은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선희 씨 생년월일이에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도심 한복판 재개발 지역의 8층짜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건물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복지사가 건넨 것은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노란 봉투에 선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내 옆에 있을 힘이 없었어. 그 남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폭력적이었고 술을 마시면 사람을 때렸어. 엄마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너를 데리고 가면 너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고모한테 맡겼어. 그 후 엄마는 재개발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았어.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를 20년 넘게 모셨어. 그분은 자식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엄마를 친딸처럼 생각했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을 엄마한테 넘겼어. 하지만 이건 엄마 것이 아니야. 돌려줘야 할 사람이 있어. 바로 너야. 엄마는 이 건물을 팔지도 새를 놓지도 않았어. 단칸방에서 혼자 살았어.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매일을 너를 그리워하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얼굴을 못 본 건 널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 얼굴을 보면 엄마가 죄인이라는 걸 매일 인정해야 했을 거야. 이 건물로 엄마를 조금은 용서해 주길 바라. 엄마가.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35년 동안 미워했던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복지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우세요. 괜찮아요. 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세무사를 통해 엄마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세무사가 서류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박은주 씨는 이 건물을 상속받고도 단 한 번도 세를 놓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셨더군요.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 말로는 돌려줘야 할 사람 것이라고 했답니다. 선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주 씨는 재개발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단칸방 월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썼습니다. 의료보험은요? 밀렸습니다. 병원도 거의 안 가셨고 마지막 1년은 요양병원에서 보냈는데 의료비도 제대로 못 내셨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최소한으로만 사셨습니다. 선희는 엄마가 살았던 단칸방 주소를 받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3층,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선희의 어린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5살 때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사진을 떼어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살았어? 옷장을 열자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선희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선희야 사랑해. 선희야 건강해라. 선희야 행복해라. 같은 말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수첩을 꼭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을 찾아간 선희는 엄마를 담당했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박은주 씨 가족이세요? 네, 딸입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딸은 착한 아이야.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라고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딸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선희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35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것입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간 선희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어?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매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야. 선희는 미움과 슬픔, 이해가 뒤섞인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선택도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만 있으며 엄마의 편지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가게 문을 안 여시네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려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많이 힘드세요? 네, 조금요. 하지만 선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는 다시 엄마가 살았던 단칸방을 찾아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선희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왔어. 엄마가 살았던 이 방에 내가 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딱 한 번만이라도 전화했으면 내가 달려갔을 텐데.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엄마도 정말 힘들었구나. 벽에 붙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선희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를 미워했던 거 미안해. 그날 밤 선희는 엄마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한 달 뒤 선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안 돼.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고 싶어. 선희는 8층짜리 상가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건축사와 만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실로 만들어주세요. 하루 200명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요. 2층은요? 2층은 여성 쉼터로 만들어주세요. 20명 정도 잘 수 있게요. 3층은요? 3층은 긴급보호소요. 당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요. 건축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층은 무료 상담소, 5층은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6층은 직업교육장, 7층은 도서관, 8층은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건축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공사비만 10억이 넘고 운영비만 연간 수억이 필요한데요. 제 가게 수익금 전부 넣을 거예요. 그리고 후원도 받을 겁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정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곳에서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공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선희는 매일 현장을 찾아가 공사 진행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벽 색깔은 따뜻한 느낌으로 바꿔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화장실은 더 넓게 만들어주세요. 아이 데리고 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방음도 잘해주세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게요. 선희는 모든 디테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은주를 기리며. 선희는 그 글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원했던 거지? 1년 뒤 선희의 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구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박선희 대표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수십 명의 여성들이 찾아왔고 무료 급식실에서는 하루 200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여성이 인터뷰에서 눈물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이곳에서 상담받고 직업 교육받아서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다른 여성도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이곳에서 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무료 급식도 받고 아이들 공부방도 있고 천사 같은 곳이에요. 선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실패했지만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수백 명의 삶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엄마한테도 버려지고 고모마저 잃고 시설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런 힘든 과거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아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고 선희는 그 돈으로 센터를 더 확장했습니다. 6개월 뒤 선희는 지역 여성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선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 엄마예요. 엄마가 3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며 이 건물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센터를 찾은 한 젊은 여성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선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선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움이 아닌 이해라는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센터는 더욱 확장되어 지점을 2개 더 열었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선희는 엄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선희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엄마가 남긴 건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 엄마가 원했던 대로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직도 화가 나.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 엄마도 최선을 다한 거였다는 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엄마가 선희를 버렸던 바로 그 달동네 골목. 지금은 센터의 앞마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작은 벤치를 놓고 매일 저녁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하루만 잘 곳이 필요한데요. 갈 곳이 없어요. 선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여긴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곳이에요. 어서 들어와요. 젊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요. 그럼 6층 한부모 가정지원센터로 가시면 돼요. 거기서 분유도 주고 기저귀도 줘요. 정말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곳. 선희는 그녀를 6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내일 상담사님이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상의해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모두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35년 전 그 자리에서 버려졌던 딸이 이제는 누군가를 받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희는 다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보고 싶다,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선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센터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의 글귀가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자리에서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고 박은주를 기리며. 센터 안에서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고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선희의 긴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버려졌던 자리에서 시작된 슬픔이 이제는 수백 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할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든 누군가를 미워하다 지쳐버린 마음이든 혹은 끝내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든요. 오늘 이야기 속 선희처럼 우리는 한순간에 강해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견디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빛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버려졌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절대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정말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 놓지 못한 감정이 있나요? 화나고 미워지고 이해 안 되고 그런 마음도 다 괜찮아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그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날이 오길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